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원자를 찾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 중에서 물질이 연속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빈 공간, 다시 말해서 진공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토리첼리의 진공과 보일의 제이관 실험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원은 물, 공기, 흙, 불 네 가지이므로 만물은 이들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 이성질 변환설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소 이성질 변환설이 붕괴되는 첫 번째 과정에서 흙에 대한 잘못된 이론인 플로지스톤설을 만나게 됩니다. 플로지스톤설의 붕괴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플로지스톤설은 연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흙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 올바른 연소 이론이 나옴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플로지스톤설의 내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연소 이론을 아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난 시간에 연소에 대한 이론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연소 이론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원자를 찾아가는 긴 여행에서 7번째 여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겸해서 사원소 이성질 변환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림처럼 물, 공기, 흙, 불에 네 가지 원소가 있고 네 가지 원소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성질과 습함과 건조함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차갑고 따뜻한 성질 중에서 차가운 성질과 습하고 건조한 성질 중에서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고 이해합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흙은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고 이해합니다. 불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한다고 이해하죠. 이렇게 각각의 원소가 가지는 성질이 어떤 원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만물은 이 같은 네 가지 원소가 각각 비율을 달리하여서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소가 가지는 성질을 변화시키면 원소가 바뀌므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소는 성질의 변함에 따라 다른 원소로 바뀌므로 원소는 오늘날의 원자처럼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사원소 이성질 변환설은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으로 확실한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자연 철학자 또는 의학자들은 사원소 이성질 변환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네 가지 원소가 만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네 가지 원소 중에서 물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이고 공기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로 이해하고 사실은 단일 원소로 이해한 것이죠. 흙은 고체 상태의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원소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은 원소들을 결합하거나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불의 원소 비율이 적으면 결합을 유지하고 비율이 높으면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열분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을 가열하는 것은 불의 원소를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불 원소가 금속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서
금속을 구성하는 물 원소와 불 원소가 결합하여서 공기중으로 위로 올라가고, 금속을 구성하는 나머지 원소인 흙 원소는 제로 남는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듯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사람들은 4원소 2성질 변환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4가지 원소가 어떻게 다양한 물질을 구성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 생체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액체가 분비되는데, 인간 생체가 4가지 원소에 기반한 4가지 액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가지 체액은 점액, 혈액, 흑색의 담즙, 흑담즙, 황색의 담즙, 황담즙이라고 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은 로마로 넘어오면 갈레노스에 의해서 더욱 발전합니다. 이들 4가지 원소에 기반한 4가지 체액은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므로 이들 4가지 체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병이 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치료는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서양 의술의 핵심의 하나가 됩니다. 4체액설은 4체질론으로도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의학의 4체질론과 비교하여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4원소 4체액의 관계를 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가지 원소 중 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액성인 점액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어서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으로 인한 병이 생기면 인체를 차갑고 습한 상태로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식이요법으로 차갑고 습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인체에서 점액은 상피 조직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기관의 조직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운동성이 좋은 공기는 몸 전체를 돌고 있는 혈액을 구성하는 주 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은 따뜻하고 습한 성질을 가진 공기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혈액에 기인한 병이 나면 혈액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피는 심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비장, 지라죠. 지라에서 생성되는 체액을 검은색의 담즙이라는 의미로 흑담즙이라고 하였는데, 흑 원소가 흑담즙을 구성하는 주 원소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흑담즙은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이 생기면 이런 성질을 조정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흑담즙은 오늘날 림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노란색의 담즙은 따뜻하고 건조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이요법으로 그런 성질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4가지 원소에 기반한 인체의 4가지 체액설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날의 서양 의학으로 볼 때 모두 틀린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학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2성질 변환설은 성질을 바꾸면 물질이 바뀌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납 같은 값싼 금속의 성질을 변경하여서 비싼 금을 만드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금술이죠. 이 같은 노력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고, 아랍의 뛰어난 연금술사인 자비르 이븐 하이안은 모든 금속은
황과 수원의 구성비를 조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달리 말하면 금속은 황과 수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금속의 야금은 불을 사용하는데 황은 대표적인 연소 물질로 불 원소가 주 성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였고 수원은 물 원소가 주 성분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액체 상태의 금속인 수원은 금속을 녹였을 때 용융했을 때 액체가 되는 것에서 수원이 주 성분인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원소설의 범위에서 물질의 구성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불을 사용하는 다양한 야금 경험을 통해서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비르의 황수원 이원소설은 중세에 들어와서 스위스의 의사이자 화학자인 파라켈수스에 의해서 3원질설로 발전합니다. 두 가지 원소설에서 세 가지 원질설이죠. 3원질설은 모든 물질을 근본 원소 단위에서 살펴보지 않고 이미 근본 원소는 네 가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었죠. 만물은 원소로 이루어진, 즉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원질인 황과 수원과 소음으로 대표되는 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황수원에서 황수원염으로 발전한 것이죠. 대표적인 물질인 금속을 예로 들면 황은 금속의 가연성을 이루고, 즉 가연성은 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수원은 금속의 유동성과 휘발성을 이루고 염은 금속의 고체성과 안정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한가요? 파라켈수스의 3원질설이 널리 퍼진 후에 독일의 화학자이자 연금술사인 베허는 땅을 구성하는 흙에 3원질설을 적용합니다. 자비르와 파라켈수스는 금속의 구성을 설명하였다면 파라켈수스는 고체, 즉 땅을 구성하는 고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는 자신이 저술한 책 지하의 자연학에서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물과 흙이며 흙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서 물질을 구성하는 흙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 흙은 불을 이겨내는 유리성을 가진 흙이 있고, 여기서 유리성은 영어 글라스의 유리입니다. 두 번째는 불에 타는 기름 성질을 가진 지방성의 흙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광택이 나고 유동성과 휘발성이 있는 흙입니다. 베어가 주장한 지방성 흙은 파라켈수스의 황에 연결되는 것인데 베어의 제자인 슈탈이 플로지스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서 연소 이론을 전개합니다.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 플록스, 불타는 것, 불꽃이라는 의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베어의 제자인 독일의 슈탈은 스승이 분류한 지방성 흙이 연소를 하게 하는 물질이라는 것에 착안하여서 일반적인 연소 이론을 수립합니다. 먼저 지방성 흙을 연소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플로지스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플로지스톤은 물질을 구성하는 흙 원소의 일종으로 타는 성질을 가진 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은 다른 말로 탄다는 것은 연소 원소인 플로지스톤이 물질에서 빠져나가고 타지 않는 다른 원소를 재로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있기 때문이고, 타게 되면 플로지스톤은 타서 공기적으로 날아가고 타지 않는 나머지 원소들은 재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잘 이해가 되었나요? 만약 물질이 플로지스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타서 가연성 물질이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100% 순수한 플로지스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잘 타면서 재를 남기지 않고, 숯은 플로지스톤 비율이 아주 높은 물질이므로 숯도 잘 타고 재를 조금만 남깁니다.
또 종이나 나무도 플로지스톤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잘 타고 타지 않는 부분은 제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속이 타는 경우도 금속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고 금속회만 제로 남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물질이 플로지스톤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잘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된다고 설명하는데, 돌은 플로지스톤이 거의 없어서 타지 않고 광석도 플로지스톤이 적어서 잘 타지 않지만, 플로지스톤이 많은 수채를 넣어서 같이 태우면 수채 플로지스톤이 광석으로 넘어가서 광석을 태우고 금속을 제로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설명은 야금술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되므로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었죠.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은 대부분의 연소 현상을 경험에 잘 부합하게 설명해 주므로 18세기 말까지 100여 년 동안 지배적인 연소 이론으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합니다.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은 18세기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실험이 행해지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100여 년 동안 여러가지 화학 반응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었지만, 연소한 이후에 무게가 증가하는 연소 현상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을 연소시키면 금속에 재가 남는데 그 무게가 연소 전의 금속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 금속이 아닌 인이나 황을 태우고 남은 재, 연소 생성물이죠. 남은 재의 무게도 원래의 인이나 황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연소를 시키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으므로 원래 물질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에겐 난감한 일이 되었습니다. 라부아지에의 동료였던 프랑스 화학자 드 모르보도 실제로 구리, 철, 주석, 안티몬, 비스무트, 아연, 이때까지 발견된 금속입니다. 금속을 가열할 때 그 연소 생성물의 무게가 원래의 금속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드 모르보는 플로지스톤 옹호론자였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드 모르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플로지스톤엔 무게가 음수인 음의 플로지스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지스톤엔 일반적인 양의 무게를 가진 플로지스톤 외에 음의 무게를 가진 플로지스톤이 있어서 태웠을 때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음의 플로지스톤의 작용 결과라는 것이죠. 음의 플로지스톤을 가진 물질은 연소 후에 무게가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음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갔으니까 남는 것은 무게가 증가하는 것이죠. 더 모르보는 뒤에 라부아지에의 영향을 받아서 플로지스톤 이론을 부정하게 됩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연소 현상은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에 의해서 새로운 연소 이론이 나옴으로써 해결되고,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은 허물어지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탈의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이 1세기 동안 확실한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18세기의 프랑스 화학자인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으로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연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라부아지에는 아주 정밀한 저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량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먼저 17세기에 영국의 보일이 행한 연소 실험을 재현합니다. 보일은 제이간 실험을 하여 빈 공간을 발견한 그 보일입니다. 보일이 행한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무게를 측정한 주석이나 납을 플라스크에 넣고 가열하여서 연소시켜서 금속의 색이 변하고 금속의 재가 남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속회, 재는 한자로 회라고 하므로 금속과 합성으로 쓸 때는 금속회라고 표기합니다. 금속회의 무게를 재어 보아서 무게가 늘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보일은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금속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불원소가 금속으로 옮겨가서 금속회의 무게가 늘어났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보일은 불이 근본 원소의 하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보일이 살았던 시대에는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보일은 4원소설에 기반하여 연소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석과 납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납이나 산화주석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부아제에는 보일의 실험을 재현할 때 실험 과정을 조금 변형하는데 연소 전과 연소 후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금속이 든 플라스크를 밀봉한 상태에서 먼저 무게를 재어둡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를 가열하여서 금속을 연소시키고 금속회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플라스크의 무게를 재었을 때 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일이 불원소가 플라스크 안으로 옮겨가서 금속과 결합하여서 무게가 늘어났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부아제에는 또 금속회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플라스크의 밀봉을 풀었을 때 공기가 플라스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제에는 플라스크 안에 공기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라부아제에는 플라스크 안으로 빨려 들어간 공기의 무게를 따로 측정합니다. 이 무게는 플라스크 전체를 채우는 공기의 무게보다도 작았으므로 공기 중 일부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공기의 일부가 줄어든 것은 공기가 단일 물질이 아닐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금속회의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무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는데 늘어난 무게의 크기가 빨려 들어간 공기의 무게와 거의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전체 실험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실험 전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실험을 반복하였겠죠. 그래서 라부아제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불원소는 플라스크 안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이 원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불이 원소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금속회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플라스크 안에 있는 공기의 일부가 금속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결합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라부아제가 살았던 18세기엔 여러가지 기체가 발견되면서 금속을 가열 연소 또는 가열 산화할 때 공기가 관여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라부아제는 공기의 관여 방식이 공기의 일부가 금속과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금속을 가열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무게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결과에 다른 실험 결과를 더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발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가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기는 근본 원소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근본 원소의 지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화학자가 행하는 기체 실험을 통해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단일 원소가 아닌 것이죠. 이번에는 영국의 목사이자 화학자였던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스틀리는 화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는데 오늘날 산소라고 불리는
호흡하기 편한 공기를 생성하는 실험을 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공기의 이름을 산소라고 붙인 사람은 오늘 강의의 주인공인 라부아지에입니다. 프리스틀리는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의 신봉자로서 수온의 연소 현상을 역방향으로 해보기로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산화수온을 수온으로 환원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수온을 연소하면 수온에서 플로지스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붉은색의 수온회가 남습니다. 산화수온이죠. 만약 이 과정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서 수온회를 플로지스톤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 중에서 가열하여서 공기 중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수온회로 다시 빨려 들어가, 달리 말하면 수온회가 플로지스톤을 다시 흡수하여서 수온회가 수온으로 되돌아간다면, 요즘 말로 환원하게 되면 공기에 있던 플로지스톤은 수온회에 흡수되어 없어졌으므로 플로지스톤이 없는 탈플로지스톤 공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프리스틀리의 아이디어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프리스틀리가 행한 실험 내용을 그림으로 핵심만 표현하면, 수조에 수온이나 물 같은 액체를 채운 다음에 수온해를 올려놓을 판을 설치하고 붉은색의 수온해를 올려놓은 다음에 비커 같은 것으로 거꾸로 덮습니다. 그러면 비커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액체의 높이는 수평이 되지 않아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수평으로 맞추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돋보기를 이용하여 수온해를 가열합니다. 수온해가 수온으로 변하면 비커 안에 물의 높이는 낮아지고 수조의 물의 높이는 올라갑니다. 가열 전에 비커에는 플로지스톤이 들어있는 공기가 있었지만 가열을 하여 수온이 생성되면 플로지스톤은 수온과 결합하였으므로 비커 안에는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같이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를 탈플로지스톤 공기라고 하겠습니다. 프리스틀리는 탈플로지스톤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호흡이 편해지므로 호흡하기가 편한 공기라고 불렸습니다. 공기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고 남은 공기는 호흡하기가 편해진다는 것이죠. 또 호흡 공기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동물의 호흡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산소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프리스틀리의 실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가열 후에 플로지스톤 공기가 금속으로 옮겨가 비커 안에 공기 양이 줄었으므로 비커 안에 물의 높이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실험 결과는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발생하여 기압이 커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프리스틀리가 살던 당시에는 기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제대로 실험 결과를 또는 실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부아제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재현합니다. 라부아제에는 플로지스톤 이론을 부정하였으므로 연소 과정에서 들고 나는 기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체의 원천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라부아제에는 보일의 실험에서 금속의 가열 연소엔 공기의 일부가 금속과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선 새로운 공기, 탈플로지스톤 공기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라부아제에는 금속의 가열 연소엔 공기의 일부가 금속과 결합하고 금속의 연소 생성물이 다시 금속이 될 때는 결합한 공기가 다시 공기 속으로 되돌아온다고 이론을 세웁니다. 이때 결합하거나 되돌아오는 공기가 프리스틀리가 만든 탈플로지스톤 공기 또는 호흡 공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라보아제에는 금속의 가열 연소 외에도 탄소나 인이나 황의 연소에도 소모되는 것은 호흡 공기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보아제는 지금까지의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연소 이론을 생성하는데 모든 가연성 물질이 탈 때는 호흡 공기, 산소입니다. 호흡 공기와 결합한다는 오늘날의 산소 연소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라보아제가 호흡 공기의 이름을 산소라고 명명한 것은 탄소나 인이나 황을 태운 연소 생성물을 연소 생성물을 물에 녹였을 때 X승이 C맛을 내는 산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C맛을 내는 액체를 산이라고 불렀죠. 오늘날의 탄산, 인산, 황산이 되는 것이죠. 또 질산에도 호흡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호흡 공기의 이름을 산을 만드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산소라고 명명합니다. 옥시전은 그리스에서 산을 뜻하는 옥시와 라틴어에서 맞는다는 의미의 명사인 제니어스를 결합하여서 옥시전이라고 명명합니다. 1777년의 일입니다. 이로써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 대신에 라보아제의 산소 연소 이론으로 바뀌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플로지스톤 연소 이론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또 라보아제의 산소 연소 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지 전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